이 한일 경제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이었죠. 네, 2019년 올해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핵심 세 가지 소재, 그 뭐 고순도, 불화수소 등등 네, 세 가지 소재의 그 한국 수출을 막은 이후에 한일 관계가 정말 하루하루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제재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라는 부분은 아무도 사실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더군다나 일본이 지금 전략적 우방을 뜻하는 거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네. 7월 24일까지 일본 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강요회의에서 이제 한국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최종 결정할 건데요. 네. 아마 공식 발표 날부터 21일 안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러면은 8월부터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 지위를 잃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일본과 직접 대화도 하고 또 WTO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여론전도 펼치고 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도 나름대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본이 이 태도가 아직까지 완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하고 뭐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체도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이 장기전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메모리 분야라든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뭐 에칭가스 등 3종을 일본이 맨 먼저 틀어막은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핀셋 제재인데요. 일본 없이는 한국 첨단 산업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치밀함과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에 앞서서 뭐 4차례에 걸쳐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뭐 요코하마 시립대 교수라고 하는데요. 국정호 씨에 따르면은 지난해 10월 그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했을 때가 첫 번째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첫 반응은 일본 기업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뭐 미쓰비시든 그 전범 기업이죠. 그런 쪽에 어떤 재산 압류라든가 국리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사실 지금 조치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였고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 그 한일 청구권 협정상 그 외교 분쟁 절차가 있는데요. 외교 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었던 겁니다. 그게 두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일본이 요청한 건데요. 한국 정부는 안 응했죠. 거부했고. 그리고 5월과 6월에 이제 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는데 한국이 거부를 했었죠. 여전히. 또 거부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G20 도쿄에서 열렸던 회담까지 갔었는데 뭐 하여튼 그 회담을 앞둔 시점까지도 뚜렷한 양적이 어떤 입장의 양보가 없었죠 서로가.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그러나 또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일본과 대화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한 날이 5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담 때 두 차례 정도라고 기억했었는데 서로가 입장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호하죠. 양쪽 다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제 뭐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막 10월 22일에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열린다고요. 또 즉위한 날하고 또 즉위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195개 정상 2,500명 정도를 초청한다는데 뭐 잔칫날에 서로가 이제 얼굴을 붉힐 일은 없겠죠.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도 사실은 뭐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하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베 총리가 예전부터 지한파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한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잘 안다는. 알지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북한 때리기로
이제 성장했죠. 정치 기반도 마련했고요. 그 북한하고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이 2002년도 2002년도에 있었는데 뭐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베라는 존재감이 일본 내에서 별로 없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당시 그 회담 때 고이즈미 총리 때인데요. 네.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때 아마 관방부 부장관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베가 네. 차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장급인데 그 평양 방문 수행단에 포함됐었습니다. 근데 공동성명 초안조차도 못 볼 정도로 그 당시에는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담의 주인공으로 이제 급부상을 하고 뭐 정치적으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런? 일본인 그 납치 문제가 북한하고의 오랜 그 어떤 그 쟁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 13명을 납치했는데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생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아베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죄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은 공동 성명 선언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고이즈미 총리한테 간을 한 거죠. 그러면 김정일이 그때 위원장을 했습니까? 북한이 당시 좀 사정이 다급했어요. 경제 지원이.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의 요구에 선선히 응해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회담 소식이 보도되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어떤 북한에 대한 나쁜 여론이 달아올랐죠. 달아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아베에 대한 존재도 그렇죠. 아베가 단숨에 이제 스타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북한하고 일본 그 정상회담이. 근데 뭐 사실 또 아베의 그 외가나 친가나 집안이 굉장히 화려하던데요. 그렇죠. 사실 그 친가 외가의 후광에 비하면은 사실 그 북한 그 2002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진 정치인으로 뚜렷한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었죠. 그 키시노부스케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전범이었는데요. 뭐 장관급이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 전쟁 이후에 종전 이후에 사면을 받아서 총리가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베 신토라라고 또 뭐 일본의 유명한 외상이 있습니다. 외무상이. 그 외상이 아버지고요. 키시노부케 전 총리가 외조부라고 합니다. 뭐 어떤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친가 외가의 후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래도 뭐 하여튼 그 전까지만 해도 유약한 그 정치인 3세 정도의 이미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치 문제에서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부터 과단성 있는 정치인으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뭐 2006년에 자민당 가사장으로까지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납치 문제 이후에도 북한이 그 아베의 정치적 자양분이 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던데. 2006년이죠. 그 도쿄에서 열린 북핵 육자회담 중단 이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했어요, 아베가. 그래서 보수 강경파의 대표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2006년 9월에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북한이 아베를 총리로 만든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1차 내각 시절의 아베는 지금처럼 그렇게 극우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아마 정치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5년도죠. 일제 식민지 지배하고 침략 전쟁을 반성한 그 모라야마 다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 존재 및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1993년 고노 다마. 지금 고노 외상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도. 근데 또 지금 아들 고노하고 아버지 고노하고 또 다른 입장이죠. 근데 1차 내각이 1년 만에 사실은 좀 그 실각을 합니다. 끝나서. 그리고 2013년이 됐어요. 겨우 다시 이제 2차 내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2차 내각으로 돌아오면서부터는 두 번째 총리가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라야마 다마와 고노 다마를 자학사관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거구의 본성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북풍으로 여러 차례 어떤 정치 위기도 극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총리 3년인까지 달성하고 지금 4년까지 노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 그거는 아마 3년인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것도 뭐그 자민당 대대 당규가 모르겠는데요. 그거 바꾸면 뭐 또 사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자학사관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국의 역사를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 비하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인데 아무튼 아베는 그렇게 한반도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성장해 왔는데 정작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거기다가 또 북미 관계가 또 호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위협이 자기가 주장했던 만큼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이제 한국 때리기로 이 양반이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그 내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실 그 그렇죠.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이때까지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왔던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풍이 불가능해지자 이제 반항 감정을 더 자극적으로 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자 피해자 배상 판결을 하고 난 뒤에 원래 좀 한일 관계가 계속 안 좋았었죠. 그래서 뭐 초계기 제공 비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갈등을 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계속 한국 때리기로 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초강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것도 참여연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 참여연 선거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서의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 확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내석이 모자라죠. 모자라죠. 근데 이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이 아베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베 외할아버지죠. 그 태평양 전쟁의 전범이었던 기시노부스케의 수건이었다면서요, 이것이?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 외손자한테 물려준 유업이죠, 이게. 유업이니까 지금. 참 좋은 건 물려주지, 왜 이럴까.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과 언론에서도 뭐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를 끌어들이는 데서 비판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 지금 일본 그 중수도시들 같은 도토리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발길을 끌으면서 벌써 경제적인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 조치가 일본에도 사실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은 그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그 평안법 개정이란 아베의 목표가 결코 아베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때리기도 쉽게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욱이 아베 집권 후에 일본 사회도 굉장히 집단적으로 우경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폄하하는 어떤 내용들이 TV 방송에서 공공연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전망이 우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